예?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속성을 예측가치란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검증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옴매치한 거. 그래서 그 개념을 잘못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런 개념을 적용한 실제적인 회계 방법이 뭐냐이죠. 그까지를 여러분들이 책에는 지금 좀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까지를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의 24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지금 뭐 축적 부분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도식화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그럼 예측 가치는 뭐가 될까요? 바로 미래를, 해당 회계 정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면요.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 보겠다 이거죠. 거기에 줄 하나 끊었습니다. 피드백 가치. 자, 피드백 가치는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따른 있죠. 대한 정부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넣으세요. 확인 또는 그죠?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미치는 능력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의 피드백 가치를 한다 있죠. 거기서 뭘 동그라미 넣었습니까? 확인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확인이란 말이 들어오면 뭡니까? 피드백 가치.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있으면 예측 가치. 적시성은 뭡니까? 해당 정보가 적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기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분유를 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아기가 만족하죠. 회계 정보를 요구할 때 뭡니까? 그때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정도의 학습이 되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은 목적 적합한 학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적 적합한 있죠. 거기 매칭할 수 있는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또 학습을 해서 뭡니까? 피드백하고 확인해서 뭡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예지력이 생기죠. 해당 회사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라면 요거는요. 아, 목적 적합하다고 보겠다 이 말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해당 정보를 나타낼 때 어리버리 나타나지 말고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뭘까요? 주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자산 부채는 뭡니까? 수익 비용, 자산 부채는 원칙이 뭐죠? 네 가지나. 예, 총액 표시가 원칙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석은 뭡니까?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재무 항목에 일정한 번호를 매겨서 그 해당 내역을 그죠?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설명문을 주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도 보면 해당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예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비용과 자산부채는요. 총액 표시가 원칙이잖아요. 총액으로 표시해서 상기하지 말고 충분히 정보를 주자는 속성이 바로 뭡니까?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검증 가능성은요. 아, 저 친구는 검증 가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측정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야, 저 친구는 이뻐? 콩깍지가 씌인 애가 뭡니까? 자기 여친을 보고 너무 이쁘대요. 근데 그건 너의 생각이고 10명이 보면 안 이쁘거든요. 그는 검증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아, 다 이뻐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는 검증 가능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이 뭡니까? 자기 여친을 가지고 무조건 뭐 10번 보고 얼굴을 10번 보고 뭡니까? 다 이뻐. 이거는 검증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독립된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될 확률을 바로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립적이다. 중립성은요. 의도가 없어야 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 안 돼요. 편의가 없어야 돼요. 편의를 제공한다 이죠. 그죠?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과 차등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편의라는 말이 뭘까요? 편리한 이로움입니까? 하여튼 이 사람만 특별히 뭡니까? 뭔가를 더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가 있죠. 옛날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고생 가보면 제 친구가 뭐 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뭐 눈길은 뭡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 수학 시간에 걔한테 눈길을 5번 줬어. 나한테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짜증나.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이 않다고 보는 거죠.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 바로 중립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꼭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비교 가능성이 부차적으로 있는데 제약 요인이 있죠, 그죠? 이 제약 요인은 뭐냐면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비용과 효익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제약 요인은 뭐냐면 해당 회계 정보를 만들 때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효익이 해당 정보를 만드는 그 희생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편익 분석법이라고 해서 비용보다 편익 분석, 편익이 더 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회계 정보를 만들 때 편익보다 뭡니까? 정보의 효율성보다 비용이 더 크면요.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중요성이라는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이 중요성은 뭐냐면요. 회계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해당 회계 정보를 만들 때 이 회계 정보가 정말 중요하냐 이거죠. 중요하지 않으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하고 중립성이라는 건 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죠. 중립적이라는 말은 페어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중립적이야. 그러니까 너를 믿을 수 있어 이 말이고요. 중요성이라는 건요.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비로 그죠? 간편하게 비용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 소모품은 보통 소액이고 자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액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혹 자산성이 있더라도 그걸 만드는 비용이 뭡니까? 그걸 자산으로 계산해서 회계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너무나도 적다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용 처리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여기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우리 그죠? 재무회계에서 오늘 강의를 해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 아닙니다.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개념 하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수를 모아서 정보를 만든다. 근데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정부 이용자한테. 근데 이제 정부 이용자한테는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이 정보는 뭡니까?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기본적인 가정이 있죠. 3가지 가정. 근데 앞에 개념적으로 뭡니까? 유용성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니 하니까 뭡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라면 목적적 합하고 이런 개념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서의 정보를 만들자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익혀야 될까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 유용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유용한 재무제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지 세부적인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타나죠. 재무제표의 우리의 종류,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정보의 요체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작성자는 누굴까요? 재무제표의 작성자는 누가 될까요?
경리과장, 감사, 누굽니까? 바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네, 경영자가 되고, 두 개. 근데 종류는요? 5종이, 그죠? 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랄지, 그 다음에 재정원가 명세표, 명세서, 이런 것들은요,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가장. 그럼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 초학자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개념에서 좀 끌어올려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조금, 그죠?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재무제표에 재무제표 5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뭘까요? 바로 뭐니 해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대에게는요, 공정가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걸 지금 더 중시하는 겁니까? 시대에 따라 중시하는 질적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70년대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주요했다라면 지금은요, 당연히 뭡니까? 이쪽, 정태적 사고관, 이쪽에 정보를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얘는 공정가치를, 여러분들 회계학을 배우다 보면 모든 자산부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가. 얼마나 평가가 많습니까? 그 평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바로 해당 가치를, 그죠? 목적적합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명확한 가치를, 그죠? 보고하자는 개념이에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요, 공정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주의, 시도원가를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 중시되지만 지금은요, 변동된 가치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주된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손익계산서보다는요, 당연히 재무상태표가 중시되는 사고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수익과 비용은요, 자산부채의 정감에 따라 나타나는 종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부채의 그저 자원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흐름 자체 흔적을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그죠?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요.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FS가 FP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FP,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BS라고도 많이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어떤 기업은요, BS,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있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차대조표가 지금은요,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전화 와요. BS 좀 보내달래요. 예? BS가 뭐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무상태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S가 손익계산서가 아니겠습니까? 전화 옵니다. IS 보내달라고. 예? IS를 보내달라고요? 아니, IS가 뭐예요? 테러, 그죠? 테러 무단체 IS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약어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점이. 회계 기간에 뭔가? 말일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법인은요, 1월 1일부터 연도말 법인이고, 물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가정상 뭡니까? 연도말 법인을 가정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연도말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을 얘기하겠습니다. 일정 시점에 스탑, 그죠? 시점에 뭐가 될까요? 이게 키워드예요. 재무상태. 구성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상태를 보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법 좀 알아줍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요,
자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본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본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산의 부채 증감에서 나타나는 있죠. 순자산을 뭘로 측정하는 겁니까? 바로 자본으로 측정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전 과정, 전산세무 여러 가지 TAT랄지 전산세무 이거 보급 과정 전에 뭡니까? 이 개념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은 언제를 기초합니까?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도 7월 1일 날 자금을 빌립니다. 대여합니다. 100만 원. 그리고 상환은 언제냐면, 상환은 언제 받기로 했냐면 2018년도 11월 30일 날 상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가 돈을, 그죠? 현금이 10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뭐 붙이냐, 그죠? 유동성을 붙이는 방법이죠. 장단기를 가지고 붙입니다. 뭐가 정답이 될까요? 장기, 단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뭡니까? 장기.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단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유동성의 편견에 빠지면 안 돼요.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입니까? 회계 기간의 말. 그죠? 그러니까 이 2017년도의 회계 기간 말일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면, 연도만 하면 11달 있다가 뭡니까? 돈을 회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 된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 배열법은요, 발생 시점입니까? 발생 시점에서 유동성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다. 언제부터 한다? 바로 보고 기간의 뭡니까? 종료일. 그러니까 기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으로 판단, 유동성을 판단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유동성 배열법이 어떤 건지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세 번째가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 항목, 즉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 항목을 표시할 때 우리가 구분과 통합 표시, 재무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구분과 통합 표시 가능. 어떤 재무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라면요, 구분합니다. 그 구분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현금과 그에 준하는 자산의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자. 통합 표시 가능.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면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뭔가 기타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조정, 기타 자본 잉여금 등등등. 자, 이렇게 어떤 재무 항목을 통합해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요, 그죠? 하자 이거죠.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 그러면 자산을 유동성에 따라 한다, 그죠? 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자산은 몇 개입니까? 6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유동 2개, 당좌 재고. 그 다음에 우리 1년 이후에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자산 4개, 유동성에 따라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되겠습니까? 그 목적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당좌는요, 1년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즉 재고 아닌 것 중에 1년 내에 돈 되는 거, 재고는 판매 목적, 투자는 투자 목적, 유형과 무형은 업무에 사용할 목적.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연습할 때 투자 목적으로 뭐 건물을 하니까 투자 자산으로 가서 투자, 그죠? 부동산을 본 거고,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비유동은요, 말 그대로 기타 비유동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유동성을 판단할 때, 유동성 자산 판단할 때, 나중에 뒤에 보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도원가 수표가 있죠, 그죠? 부도원가 수표는 6개의 자산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당좌, 재고, 투자, 유용, 무용, 기타 비유동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부도원가 수표 어디에 해당될까요? 큰 그죠? 보유에 대한 있죠.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천시해야 돼요, 그죠? 부도원가 수표는 어음받았다가 부도난 수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부도나면 1년 내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동으로 그죠? 대체합니다. 그럼 비유동 자산 중에 4개 중에 투자 자산입니까? 아니죠. 업무에 사용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용은 뭔 사용해? 그러니까 어디로 밖에 갈 데가 없습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 그런 식으로 있죠. 우리가 계정을 분류하는 그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점은 3가지 개념 알고요. 시점이란 말을 꼭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불러 가지고 요 개념 바로 자산 6개, 그죠? 그 다음에 부채는요 2개, 유동, 그죠? 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 유동 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 유동 부채. 자본은 자본은 유동성 배열법입니까?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하고 부채만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이 2개만 유동성대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그럼 자본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본의 축적 과정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본은 5개지죠? 자본거래 3조, 자본금, 잉여금, 조정, 그죠?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